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라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선생님이 좀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죠, 여러분? 대단원이 바뀌면서 선생님도 뭔가 변화를 좀 줘볼까 하면서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강의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모를 수도 있지만 선생님 화면에 잘 나올까 이거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부터 배울 단원이 바로 지난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지형에 대해서 다뤘지만 이번 시간은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이 기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피부로 정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 내용 우리 학교에서 배웠었지, EBS에서 배웠었지 하면서 정말 이렇게 적용도 쉽게 되고요. 또 배운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선생님도 아주 좋아하는 파트인데요.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공부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후 파트에서 이번 시간은 무엇을 배울지 한번 배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기후 특성과 주민생활이라는 대단원 중에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기후라는 단어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먼저 이 기후와 대비되는 말, 좀 비교되는 말, 날씨와 기후의 뜻을 조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들, 그리고 그 기후 요소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을 기온부터, 그 다음 강수, 바람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선생님이 그 날씨와 기후부터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본다고 그랬죠. 자, 날씨, 그 다음에 기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뉴스라든지 오후 뉴스, 저녁 뉴스에 보면 뉴스가 끝난 다음에 항상 뭐를 해줘요, 여러분? 기상예보, 일기예보, 날씨예보를 해주죠. 그리고 아침하고 저녁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 기상청 앱을 깔아놓고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 날씨 예보에 민감한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씨 예보를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날씨는요, 우리가 왜 아침에도 확인해야 되고 저녁에도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만큼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날씨, 내일 날씨 충분히 달라질 수 있죠. 기온이든 강수든. 그래서 이 날씨는요,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단기간이에요.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상 예보를 해주죠. 그래서 날씨와 같은 말이 기상 혹은 일기, 그죠? 그날의 기상 상태. 자, 반면에 기후라는 건 뭐냐면, 자, 장기간에 대한 우리 날씨의 평균이에요. 우리 성적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각 과목별 성적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점수가 다 동일하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잘하는 과목이 있고, 좀 더 못하는 과목이 있고, 그거를 딱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을 냈을 때 공부를 잘하는구나, 공부를 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죠. 그래도 못하는 학생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또 잘하는 과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후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장기간 동안의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기후, 우리나라의 여름 기후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고온다습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여름이라고 계속 고온다습하기만 하냐? 아니죠. 여름인데도 좀 시원한 날이 있고 따뜻한 날이 있고 정말 더운 날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균을 내고 종합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여름 기후는 고온다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리에서는 이렇게 계속 변하는 날씨는 배우지 않아요.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상태를 우리가 정리를 한 내용을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단원의 제목이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이죠. 우리나라의 날씨 특성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구분을 잘 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 장기간을 30년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이죠.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요.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의 평균 상태를 기후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어느 기간의 평균 상태를 기후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예에 적혀 있는 기후 요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기온, 강수,
바람. 이게 바로 기후를 구성하는 3대 요소예요. 우리 기상예보를 봐도 그 기상캐스터가 반드시 꼭 알려주는 게 뭐예요? 그날의 뭐 최저 기온, 최고 기온, 그리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바람이 강한지 안 강한지, 그리고 무슨 풍이 부는지, 이거는 꼭 반드시 알려주죠. 우리 얼굴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죠? 눈, 코, 입이죠. 우리 얼굴에 눈, 코, 입에 해당하는 기온, 강수, 바람.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후 요소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나라별로 이 기후 요소들이 다 달라요. 저기 사막 기후에 가면 기온도 우리나라와 다르고요. 강수의 특징도 우리나라와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 한 나라 안에서도 이 기온, 강수, 바람이 다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기후 요인 때문이에요. 이 인자가 바로 그야말로 뭐라는 걸 알려주죠?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포인트도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사례를 줘요. 어떤 사례를 줘요. 그 사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기후 요인 중에 지금부터 배울 기후 요인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시험 문제의 핵심입니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후 요인은 첫 번째 위도예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위도, 경도 배웠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죠?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위도라는 것은 이 기온에 정말 기본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1차적인 요인이고요. 또 어떤 기후 요인이 있냐면 아주 중요한데 두 번째 기후 요인은 수륙 분포라는 기후 요인이 있습니다. 자, 물숫자예요. 그런데 이 물숫자를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와 대륙의 분포 차이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열이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비열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대비되는 열량. 똑같은 온도를 가해줘요. 똑같은 열을 가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물질에 가해주느냐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율이 달라요. 선생님이 철에다가 열을 가해주는 거랑 물에다가 열을 가해주는 거랑 온도 상승률이 달라요. 그리고 식을 때도 마찬가지로 더 빨리 식는 게 있고 천천히 식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의 비열 차이 때문인데 이게 바로 물질의 비열이 작은 물질이에요. 이거는요 비열이 큰 물질입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학생들한테 내공이라고 생각해봐라. 내공이 큰 사람은요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게 심리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공이 약해. 뭔가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뭔가 자기가 거기에 자신이 없으면 막 들쭉날쭉 감정도 들쭉날쭉하고 성적도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비열이 가장 큰 물질 우리가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둘게요.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물이 비열 1로서 가장 커요. 나머지는 1보다 작아요. 0. 몇몇 이렇게 가요. 0보다는 크지 0부터 1까지 분포를 하는데 0. 몇몇 이런데 물은 비열 1이에요. 뭐 거기 선생님이 적어놨지만 나무라든지 철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비열이 한참 작죠. 자, 그래서 이 비열 차이 때문에 우리가 대륙과 해양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것의 연교차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대륙은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추울 때는 엄청 추워요. 반면에 해양은 그렇게 덥지 않고 그렇게 춥지도 않죠. 그래서 연교차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수륙 분포와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륙 분포도 기온이나 강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거. 일단은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형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70%나 되기 때문에 이 지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형은 그야말로 이제 산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람 바지와 바람 의지 사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 군데만 정해볼게요. 자, 바람이 만약에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면 나눠서 어디가 바람을 받고 있나요? 그렇죠. 오른쪽이 바람을 먼저 받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이 바람이 이제 산 비탈을 의지해서 슉 내려가는 그러한 사면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요?
기온이 낮아지죠. 즉 바람바지라는 지형에서는 기온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 수증기가 응결을 해요. 그러면서 비가 내리죠. 그래서 강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바람 의지는요. 다시 해발 고도가 내려오니까 기온이 올라가는 구역이면서 이미 비가 내렸기 때문에 여기는 건조한 구역이 되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립니다. 즉 지형이라는 기후 요인이 기온과 강수라는 기후 요소에 영향을 미쳤죠. 원인과 결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발 고도. 해발 고도는 여러분들 너무 쉽습니다. 해발 고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진다. 그 다음에 해류. 마지막 해류인데, 자, 해류는 크게 난류와 한류가 있죠. 당연히 따뜻한 바다 근처에는 여러분 따뜻한 거 옆에만 있어도 어때요? 그야말로 따뜻하죠. 그래서 이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요. 온난하고요. 그 다음에 난류가 흐르다 보니까 어때요? 수증기가 증발을 잘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목욕탕 표시. 비가 내리려면 무조건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모락모락 공기가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올라간 공기가 일정 고도가 되면 응결을 해버려요. 그럼 얘가 물방울로 바뀌는 거죠.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무거워지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게 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면 천장을 한번 보세요. 물방울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자, 그래서 이 온난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강수 현상이 잘 나타나는 수민화 특징도 가진다는 것. 즉 해류라는 기후 요인이 기온과 강수에 영향을 미쳤죠. 반면에 한류는요. 그야말로 서늘해요. 옆에만 있어도 춥죠. 냉량한 기온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증발을 안 하기 때문에 구름이 안 생겨요. 구름이 안 생기니까 당연히 비도 안 내리겠죠. 그래서 건조한 특징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강력한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아니지만 저기 남미, 칠레라는 나라 부근에는 엄청 강력한 한류가 지나가요. 그런 데는 엄청 거대한 사막도 형성돼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기후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기후 요인이 방금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3대 기후 요소라는 기온, 강수,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랑 정리할 거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일단 보니까 몇 가지가 보여요. 4가지가 보이죠? 근데 몇몇 학생들이 선생님 저 초등학교 때 여기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기에 있던 양측간 기단은 기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먼저 우리 기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왜 여기에 있던 그 기단을 인정 안 한지도 알게 됩니다. 자, 기단, 공기단체예요. 같은 성질을 가지는 공기 덩어리, 우리는 그거를 기단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똑같은 성질의 공기가 모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등질, 똑같은 성질을 가지는 공간이 넓게 분포를 해야 되겠죠. 대평원이 필요하든지, 그죠? 엄청 넓은 평야, 산이 있지 않고, 즉 굴곡이 있지 않고 넓은 평야라든지, 그 다음에 정말 큰 바다가 있는 곳에서 똑같은 성질의 공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똑같은 공기가 모이겠죠. 그리고 막 들떠가지고 상승을 해버리면요. 이 공기가 모여있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천천히 공기가 하강하는 곳에서 이 기단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공기가 하강한다는 게 뭐예요? 위에서 누른다는 거죠. 목욕탕 표시랑 반대네요. 위에서 꾹꾹 누르면 이 지표에 가해지는 압력이 어때요? 높죠. 바로 고기압이 기단이에요. 기단은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 기단, 북태평양 기단, 적도 기단 있죠. 다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오호츠크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적도 고기압. 그래서 다 고기압이라는 거. 근데 아까 여기 보시면, 자, 얘네들은 어떤 위도에서 탄생한 고기압이에요? 고위도에서 탄생한 고기압이죠. 반면에 여기는요, 여름이 이제 이쪽이 고기압이 형성되는데, 이거는 저위도에서 탄생한 고기압입니다. 근데 중위도에서는요, 이 기단이 형성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변화무쌍하거든요. 날씨의 변화가 우리 사계절이 뚜렷하다 했죠? 그만큼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똑같은 성질의 공기가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위도에서는 이제 기단이 만들어지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4개를 배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사계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각 월마다 관련된 기단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단들의 성질도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기단은요, 자기가 태어난 곳의 기온과 자기가 태어난 곳의 강수 특징을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다시 돌아가면 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주 한랭한 그 시베리아 그 벌판, 그죠? 시베리아 벌판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한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이 기단의 성격 자체도 한랭 건조해요.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은요, 이 러시아 쪽에 있는 바다인데, 오호츠크, 러시아와 같죠, 좀. 자, 얘는 바다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위도가 높다 했어요. 그래서 온도는 낮습니다. 물론 시베리아보다는 그렇게 낮지 않아요. 이게 냉장고면 이거는 냉동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냉량하고 그 다음에 바다다 보니까 좀 수변하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하고 적도 기단은요, 둘 다 저위도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둘 다 고온하고 다습한 성격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기단의 성질도 선생님이 표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혹은 뉴탐순원에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여기서 적용을 시켜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표는요,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들을 다 배우고 나서 다시 봤을 때 좀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봄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근데 봄에는 뭐 어떤 기단 이름이 적혀 있지 않죠. 자, 그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봄은요.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해서 날씨 변화가 심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특정 기단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계절이 아니라 시베리아 기단이 이제 온도가 점점 이제 기온이 상승하죠. 봄이 되면서. 그러면서 얘가 변질이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에서 뚝 떨어져 나온 조그마한 고기압. 그게 이동성 고기압이에요. 그리고 거길 따라서 이제 저기압이 따라오고 또 저기 서쪽에서 또 고기압이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을 나타내는, 봄을 표현하는 그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지 속담 같은 게 있는데, 뭐 봄은 여자의 마음 같다, 뭐 여자의 뭐 변덕스러운 마음 이런 걸 비유해서 이야기도 하고요. 뭐 미친 엑스 널뛰듯 한다 뭐 이런 속담도 있어요. 막 꽃 달고 그죠? 널뛰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신 하나도 없고 그죠? 자, 그래서 이 봄철은 그야말로 날씨를 예측하기도 힘들고요. 변화도 심하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그래도 봄과 관련된 주요 특징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초봄부터 늦봄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강의를 하는 지금 이 시점이 딱 여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게 3월달 날씨 달력이에요. 3월달 달력인데 이게 한 몇 년 전 거죠. 선생님 가져왔는데 지금 3월 17일, 18일, 19일보다 그 다음 주에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떨어졌죠. 원래 정상적으로 간다면 3, 4, 5월이 되면 될수록 기온이 높아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전주보다 그 뒷주가 오히려 더 추워졌어요. 아, 이걸 보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그렇죠. 아주 이쁜 말이 있는데 꽃샘추위. 이제 겨울이 봄이 오는 것을 셈을 내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위력을 과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꽃샘추위는 누가 한 번 더 다가왔다?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봄이 지나면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오는데 이 완연한 봄은요 아주 건조해요. 사실 강수량은 겨울이 제일 적지만 건조하기로는 봄이 제일 건조합니다. 왜? 여름에 비가 잔뜩 내렸어요. 그 다음에 가을에 비 안 오죠. 겨울도 안 오죠. 봄도 안 와요. 계속 메마른 상태가 이어져 오는데 봄은 심지어 온도가 올라가면서 증발량도 많아집니다. 겨울보다. 그러니까 최고로 건조해요. 그래서 어떤 해에 식목일날 전국에 불난 상황입니다. 거의 뭐 전국에 다 불이 났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것도 있어요.
이제 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기도 하지만 식목일마다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봄철은 아주 건조한 계절이라는 거. 그래서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과거에는 많이 언급이 됐었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표현을 하죠. 봄철의 불청객. 뭐죠, 여러분? 황사. 저기 중국이나 몽골 대륙에서 모래바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미세먼지도 같이 동반이 되면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아주 그 정밀기계 산업, 항공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황사 또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데 요즘엔 또 이렇지도 않아요. 거의 사계절 내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봄철의 특징 중에 하나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봄철에서 정리해야 될 게 높새바람이라는 바람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늦봄, 이제 초여름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이제 자주 발생하는 바람이 높새바람인데, 이 높새바람은 좀 까다로워요. 태백산맥을 이렇게 넘어가는, 영동에서 영서로 넘어가는 바람이에요. 영서에서 영동 아니고 영동에서 영서로 넘어가야 되고요. 또 반드시 늦봄에서 초여름에 오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영동에서 영서로 넘어가는 그 바람을 우리가 높새바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나중에 바람에서 선생님이 언급을 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바람 바지와 바람 의지를 배웠죠. 어디가 이 높새바람을 싫어했을까요? 늦봄이면 한창 모내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지방의 사람들이 이 높새바람을 엄청 싫어했을까? 불지 마라고 했을까요? 그죠? 영서지방 사람들이에요. 왜? 바람 의지사면인 영서지방은요, 한창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가뭄에 시달리겠죠. 그래서 우리 이중한의 택리지에도 영서지방 사람들은 이 높새바람, 동풍을 싫어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람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름이 지나서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을 정리를 할 건데, 자, 봄도 마찬가지로 초여름과 우리가 얘기하는 한여름을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초여름은요, 이제 6월 중순, 7월 중순 그 사이가 초여름이 될 텐데, 이때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이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을 지나야 정말 완연한 여름이 오죠. 이 장마철은요, 지금 이렇게 일기도에도 장마전선이 걸려져 있는데, 이 북쪽에 오츠크의 기단과 그 다음에 남쪽에서 슬슬 자기의 세력을 떨치는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전선이 형성돼요. 자, 하나는 어떤 아이입니까? 얘는 되게 냉량한 아이죠. 얘는요, 되게 고온한 아이입니다. 우리 여름철에, 한여름에 시원한 물컵을 책상 위에 딱 두면요, 그 물컵에 구멍 뚫린 것도 아닌데 물방울이 맺히면서 물이 컵 주위에 흐르고 있죠. 자, 그 기온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그 응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이 만나면 그 전선면에서 강수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선을 따라서 전선이 이렇게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를 엄청나게 뿌려요. 얘네들이 싸우면 싸울수록 비가 많아져요. 그래서 장마철은 이 두 기단이 영향을 미치는 철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장마철은 어때요, 여러분? 습도가 엄청 높죠? 습도가 엄청 높아요. 불쾌지수가 엄청나요. 사실 이 불쾌지수는 기온보다 이 습도가 영향을 많이 미치죠. 되게 찝찝하고 씻어도 씻은 것 같지 않고 계속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기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뭔가 불쾌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기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계속 비가 내리죠. 공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비열이, 그죠? 어때요?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 크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온도 변화도 별로 없다는 그런 특징도 함께 동반하는데, 그래서 이 장마철은요, 일교차가 가장 작은 기간이에요. 1년 연중. 1년 연중 일교차가 제일 작은 기간이에요. 우리 봄, 가을에는 뭐라고 해요?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죠. 그런데 이 장마철은요, 정말 23도로 시작해서 최고 기온도 23도고 그 저녁 기온도 23도고 일교차가 0도인 날도 있습니다. 기껏 해봤자 장마철은 일교차가 한 3도 정도 나요. 나중에 장마철에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찝찝한 장마철이 지나면 바캉스를 즐기고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한여름이 다가오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어떤 기단이 승리를 한 거냐면 이 오츠케 기단을 북태평양 기단이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
자신만의 세력을 떨치는 그 기간이에요. 이 북태평양 기단의 특징이 어땠어요, 여러분? 고온하고 다습했죠. 그런데 북태평양 기단, 그것도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무더위를 동반하면서 아주 그냥 태양볕이 장렬하네 그러한 날씨를 계속 유지를 하고요. 밤에도 온도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열대야라고 불리는 현상들도 나타나죠. 밤에도 25도 아래로 안 떨어지는 그 현상. 그래서 이 열대야는 개념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끔 언급이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낮에 정말 태양볕이 쨍쨍했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싹 끼더니 비가 쫙 내려요. 우리 소나기 같은 현상도 자주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풍 같은 것도 자주 올라옵니다. 그죠? 태풍도 이제 1년에 한 2-3개 정도 올라온다는 거.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함께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 한여름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기압 배치의 그 상태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여름하고 겨울은 이 기압 배치를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지금 남쪽에 보니까 H라고 되어 있죠. 하이. 그죠? 남쪽에 고기압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뭐였죠? 그렇죠. 북태평양 고기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여름은 남쪽에 고기압이고 북쪽이 저기압이라는 그 기압 배치 상태도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남쪽이 고기압이니까 상대적으로 북쪽이 저기압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일기도를 딱 보고 여름인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인데요. 가을은 봄과 마찬가지로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계절이에요. 물론 봄보다는 좀 더 맑은 날이 더 많은 기간인데 봄하고 가을은 절대 일기도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딱 이거는 봄이다. 딱 이거는 가을이다 라는 일기도는 없어요. 선생님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절대 안 물어봐요. 그래서 가을은 이동성 고기압. 고기압이니까 날씨가 맑겠죠. 청명한 가을 하늘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벼를 수확해서 혹은 과일을 수확해서 말리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들이 한창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가을은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겨울인데요. 자, 겨울은 첫 번째. 마찬가지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 하면 생각나는 기단이 뭐죠? 시베리아 기단이죠. 이 자체가 어떤 애예요? 매우 한랭하고 매우 건조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 기단도 기단인 선생님은 고기압이라고 했죠.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고기압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서쪽에 고기압이 있네. 상대적으로 지금 동쪽에 저기압 있죠. 기압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한쪽이 고기압이고 한쪽이 저기압인 거예요. 어디에 고기압? 서쪽에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인 기압 배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를 나타낸다. 여러분 이거 우리 지형할 때 동고서저의 지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그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동고서저 지형 배웠죠?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겨울철 기압 배치는 바로 이 시베리아 기단의 위치와 연결해서 서고동저라는 거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랭 건조하다는 그런 기온과 강수 특징. 겨울에는 거의 뭐 비가 안 내리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겨울이라고 해서 계속 추운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추워요. 한 3일 동안. 그러다가 한 그 며칠 기간 동안은 그래도 견딜만 해요. 똑같이 겨울 외투를 입고 있지만 조금 살만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기간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좀 더 다가오고 세력을 떨치면 정말 추웠다가 조금 멀어지면 좀 물러나면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거예요. 이런 사만사온 현상도 나타나는 게 바로 겨울철의 특징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다 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어떻게 묻냐면 어떤 사례를 주고 이 사례가 나타내는 계절을 일기도에서 골라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거꾸로 일기도를 던져주고 이 계절과 관련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일기도에서 나타내는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 알 수 있어야겠죠.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너무 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뭐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장마 전선이 걸려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장마철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일기도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남쪽에 지금 고기압이 있죠. 남고.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 남고 북쪽. 한여름의 전형적인 일기도라는 걸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기도를 보시면 지금 고기압 찾으세요, 여러분. 저기 서쪽에 고기압이 있구나. 서고 동저에 한겨울, 겨울철 일기도라는 걸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계절을 본 다음에 이제부터는 3대 기후 요소, 기온, 강수, 바람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을 하나하나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지금 이 지도가 보이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의 기온 분포인데요. 우리나라의 1월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8월 지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1월하고 8월이 중심이 되고 이거를 잘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데 1월은 우리나라 가장 추운 달이죠. 그래서 최한월이라고 얘기하는 달입니다. 그 다음에 8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달, 최난월. 우리 여름이고 그 다음에 겨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는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계절이 매우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기온 측면에서도 냉온대 기후에 속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어떤 위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온의 지역차를 뜯어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온의 지역차를 첫 번째 겨울하고 여름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계절에 지역차가 더 크게 나는지. 자, 지금 겨울에는요. 가장 따뜻한 곳과 가장 추운 곳의 기온 차이가 남북으로 먼저 보시면 22도 정도나 차이가 나죠. 그런데 22도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여름은요. 그에 비해서 가장 낮은 곳이 16도, 가장 따뜻한 곳이 26도, 약 10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여름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동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비교를 하든지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다 비교를 해봐도 겨울 기온이 지역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요. 어떤 지역을 비교하든지. 자, 그래서 겨울 기온이 여름 기온보다 훨씬 더 기온의 지역차가 크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계절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의 규모라든지 기단의 성질 때문이에요.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기단은요. 아주 규모가 크고요. 애가 되게 안정되어 있는 스케일이 매우 큰 기단이에요. 그래서 한반도를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비열이 되게 크죠.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남한이든 북한이든 덥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영향을 미치는 시베리아 기단은요. 얘는 이제 이쪽에서 영향을 미치기는 미치는데 일단 규모 자체도 북태평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쉬운 기단이에요. 애가 또 변질이 잘 돼요. 이 북쪽 가까이서는 엄청나게 자기의 세력을 떨치다가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와서 남부지방 정도 오면 상대적으로 되게 따뜻한 기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북 간의 기온차든 동서 간의 기온차든 겨울이 여름보다 훨씬 더 지역차가 뚜렷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실 게 뭐냐면 남북차와 동서차요. 여러분 너무 쉽죠? 이거는 사계절을 다 봐도 당연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남북으로 긴 형상. 남북으로 길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북차가 큽니다. 자,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온 분포에 남북차를 발생시키는 우리가 요인을 한마디로 쓰라 그러면 가장 1차적인 기후 요인, 남북차를 발생시키는 1차적인 기후 요인은 바로 뭐다 여러분? 그렇죠. 위도 때문이죠. 그래서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여름이든 겨울이든 기온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중에 연교차면서도 얘기하겠지만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연교차도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화면을 좀 넘겨서 우리 이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온의 남북차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험 문제에서 기온의 동서차와 관련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온의 동서차 여러분
동서차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동서, 즉 거의 비슷한 위도에 분포하는 지역을 비교를 하겠죠. 위도가 비슷하면요, 원래라면 기온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위도가 똑같으니까 기온도 비슷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분명 기온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금 동해가 24도, 지금 서해는 25도. 뭐 일부 특수한 구역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똑같은 8월인데도 조금 차이가 나요. 그리고 겨울도요. 겨울은 여름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죠. 선생님이 겨울 기온이 좀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지역 차이는 겨울에 더 크게 난다는 거. 자, 그래서 동서 차이도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뚜렷하게 날고요. 그럼 여름에는요. 그래도 한번 여름을 살펴보면 어디가 제일 더워요, 여러분? 바다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내륙 지역이 가장 덥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얕은 서해고요. 수심이 아주 깊은 바다인 동해가 가장 천천히 온도가 오릅니다. 제일 시원하다는 거죠. 반면에 겨울에는요. 이제 비열이 가장 작았던 내륙이 또 먼저 떨어져. 춥기는 또 제일 추워요. 그 다음 서해고요. 또 상대적으로 제일 따뜻한 곳이 동해가 됩니다. 우리 이제 여름하고 겨울 기온의 차이가 연교차죠. 그래서 연교차를 보면 내륙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서해고 연교차가 동해가 제일 작게 나타납니다. 뒤에서 할 건데 이 겨울 기온이 낮은 곳이, 즉 겨울이 추운 곳이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 그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뭘 자주 물어보냐면 여름철이 아니라 겨울에 왜 동해가 서해보다 기온이 높은지를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물어봐요. 내신에서도 서술형으로 참 잘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자, 살펴보면 지금 겨울에 동해가 서해보다 한 2도 정도가 높죠. 혹은 뭐 한 3도 차이가 나는 곳도 있는데, 자, 이 강원도의 아주 동쪽에 무슨 산맥이 아주 높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태백산맥이라는 산맥이 지나가요. 겨울철에 아주 차가운 북서계절풍이 부는데 이 서해안 지역은요, 이 북서계절풍을 바로 받는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추운 반면에 이 동해는요, 이 태백산맥이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 팬 현상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산을 넘어간 바람은 온도가 기존의 온도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따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해라는 바다는 수심이 매우 어때요? 수심이 매우 깊어요. 서해가 세수대야라면 동해는 욕조 같은 거예요. 데워지는데 한참 오래 걸리고 식는데도 한참 오래 걸리죠. 천천히 식어요. 그죠? 그래서 동해의 깊은 수심, 그 다음에 동해를 흐르는 난류의 영향도 이 동해가 따뜻한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내용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기온, 우리나라의 기온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해발 고도의 영향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인천, 홍천, 대관령, 강릉, 울릉도 거의 비슷한 위도예요. 거의 비슷한 위도인데 지금 최난월 기온과 최하늘 기온 중에 이 해발 고도를 읽을 때 필요한 요소는 여러분 어떤 기온을 봐야 될까요? 최하늘을 보시면 안 돼요. 최하늘은요, 이 기온이 낮은 것을 보고 여기가 해발 고도가 높다 낮다를 파악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륙으로 가도 최하늘 기온이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온을 봐야 되냐면 이곳이 해발 고도가 높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최난월 기온을 보셔야 됩니다. 파악을 할 때 최난월 기온을 보셔야 돼요. 왜? 선생님이 여름철 기온 분포는 거의 모든 지역 비슷하다 했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유독 이 지점, 유독 어때요? 유독 시원해요. 다른 곳보다 한 4, 5도나 낮죠? 아, 이것은 같은 위도인데도 이렇게 온도가 낮다는 거는 뭐가 높다는 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곳은 뭐니 해도 이 대관령 지역이죠. 고2 평가면 할 때도 나왔지만 이 대관령은 기후에서 해발 고도와 관련된 내용으로도 아주 자주 언급된다는 거. 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 1월 기온과 8월 기온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게 연교차예요. 연교차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최난월 기온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을 빼는 겁니다. 8월에서 1월을 빼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자, 8월에서 1월 기온을
빼는 건데 자,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이 연교차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커지죠. 왜 그럴까요? 이거 물질의 비열하고 계속 연결시켜야 됩니다. 남부지방은 넓은 바다와 가까워요. 비열이 큰 바다와 가까워요. 그죠? 그리고 위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위도가 그죠? 낮기 때문에 여름에 덥기는 하지만 겨울이 덜 추워요. 연교차를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최난월보다 최하늘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가 연교차를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북부지방을 가면 갈수록 선생님이 엄청 추워진댔죠, 겨울에. 그래서 연교차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여기 38이라는 숫자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편리해요. 연교차 38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지역이 여름 평균 기온이 한 22도가 돼요. 거기서 빼기 겨울 평균 기온이 얼마가 됐을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6도씨나 돼요. 뺄 때 잘 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 빼고 빼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38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연교차는 남부에서 북부로 갈수록 또 당연히 바다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그죠? 커지겠죠. 또 동해 바다보다는 서해 바다에 속하는 지역들이 연교차가 클 겁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의 바닷가 근처는요. 어때요? 거기다가 또 동해야. 그러면 연교차가 되게 적겠죠. 근데 북부 지역인데 거기다 또 내륙이에요. 연교차가 엄청 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을 찾으니까 가장 북쪽에 해당하면서 가장 내륙에 해당하는 이곳의 지명이 바로 중강진입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것을 연교차를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그 수치가 바로 이 대륙도인데요. 연교차와 대륙도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보기에 대륙도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연교차로 고쳐서 읽으면 우리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연교차가 큰 기후를 뭐라고 했죠, 여러분? 대륙성 기후라고 했죠. 그야말로 이 대륙도는요. 대륙성 기후의 정도예요. 대륙의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는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연교차와 마찬가지로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대륙도가 커진다는 거. 그리고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대륙도가 커진다는 거. 동해보다 서해가 대륙도가 더 크다는 거. 다 읽어낼 수 있죠. 똑같다는 거. 자, 그래서 연교차, 대륙도 같이 간다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했어요. 사실 앞에서 지금 방금 선생님이랑 20분 동안 했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자, 이 기후라는 것이 우리의 의식주에 영향을 참 많이 미쳤습니다. 특히 이 가옥의 모습, 특히 전통 칠학이겠죠. 지금 현대 칠학은 좀 거의 동일하니까 전통 칠학의 모습을 보면 그 지역의 기후 특성을 정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관북과 남부를 비교하는 거. 관북지방과 남부. 그 다음에 울릉도와 제주도형은 약간 특수형으로서 시험 문제 자주 언급이 되는데 자, 관북지역은 어디예요?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이쪽이 관북지역이다라고 8강에서 지역 정리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남부지역은 이렇게 중국 여기 전라도와 뭐 경상도 일대를 우리가 남부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관북과 남부는 가장 어떤 지역을 비교하는 거예요? 가장 추운 지역과 가장 따뜻한 지역을 비교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극과 극을 비교를 할 때 이해가 제일 쉽잖아요. 문제 내기도 제일 좋습니다. 자, 관북형 한번 볼게요. 지금 방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닥다닥 다 붙어 있죠. 보니까 이렇게 생겨서 방이 우리가 이거를 밭전자형 구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집 구조가 폐쇄적이에요. 창문의 크기도 작고요. 벽은 되게 두껍고요. 천정도 낮고요. 왜? 추우니까. 찬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주 폐쇄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이 따닥따닥 붙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겹집의 형태를 가진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방들이 겹쳐져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곳이 관북지방이다라는 확실한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정주간이에요.
아주 독특한 공간인데 사실 이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부엌하고 정축관 사이에는 벽이 없어요. 아파트의 거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겨울철에 이 북한의 아주 추운 이 지역에서 가족들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엄마가 부엌에서 해놓은 밥을 바로 이렇게 벽이 없으니까 바로 던져서 먹을 수가 있고요. TV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책도 읽고요. 가족 회의도 하고 잠도 여기서 자요. 왜? 제일 따뜻하니까. 집안에서 가장 열을 끊임없이 내는 곳이 부엌이죠. 그래서 부엌의 열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추운 지역에는 정축관이라는 아주 독특한 공간이 있습니다. 반면에 남부 지역은요. 여름철이 다른 지역보다 더워요. 그래서 그 여름철을 대비해서 좀 개방적이에요. 방도 이렇게 일자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창문의 크기도 크고요. 그 다음에 문도 크고요. 전체적으로 개방적이고 방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다 그래서 헛집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구조가 대청마루가 아주 넓게 분포를 하는 게 아주 특징적이죠. 그 다음 울릉도와 제주도는요. 이거를 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울릉도는 계속 얘기해요. 우대기라는 구조가 보이면 이거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선생님이 뭐가 많이 내려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서 이렇게 특수한 방설벽을 설치를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주도는요. 이 고팡이라는 창고 기능을 가지는 구조가 바로 있으며 고팡이라는 글자 보면 바로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워낙에 따뜻한 곳이에요. 겨울철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온돌 시설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아궁이 같은 것도 저 밖에 부엌이 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제주도가 가지는 특징은 조금 이따가 사진에서 좀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배웠던 거를 사진으로 쭉 정리를 할 건데 이게 바로 정축관이죠. 부엌하고 정축관 사이에 벽이 없어요. 바로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 워낙에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외양간도 집 안에 있습니다. 조금 독특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는 남부지역. 그래서 관북형과 남부지역을 가장 많이 비교했습니다. 매년 모의고사에 언급이 되고요. 내신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우대기는요. 기후에서 나중에 강수 다 설치할 때 또 보여드릴 건데 이게 바로 울릉도의 전통 가옥에 있는 우대기. 그 안에 이 정도의 빈 공간을 둬서 일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에 비해서 논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먹을 것이 생기면 보관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이런 창고 같은 고판과 같은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워낙에 돌이 많은 지역, 특히 현무암 돌이 많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지붕도 이렇게 그물로 엮어놨고 그 다음에 바람을 좀 막기 위해서 집 주위를 돌담으로 쌓아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온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제주도는 바람과 그 지역의 지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과 지금 가옥과 관련된 전통 칠학의 구조까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 기온 특징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광수와 그 다음에 바람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